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네, 문서진입니다. 오늘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아침에 굉장히 설렜는데, 오후 들면서 굉장히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설레했다가 오후 들면서 굉장히 좀 실망을 했던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남들이 또 나빴으면 괜찮은데 남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만 또 안 좋다 보니까 더더욱 또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면 제가 반지남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도체를 지키는 남자라고 제가 지난해부터 한 10월 달부터 계속 이제 반도체 관련 쪽으로 밀고 있다 보니까 또 오늘 조금 더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에 조금 더 집중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망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반도체 관련 뭐 제가 뒤에도 계속 이야기 드리겠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뭐 말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야기 드리는데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장비 요런 업체들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는데 그러면 반도체에 특별하게 뭔가 호재성 그러면 뭐 재료가 나왔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이 계속 이제 있는 상황에서 뭔가 그러면 새로운 게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지금 500불을 못 뚫고 계속 옆으로 횡보로 기간 조정을 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걸 뚫으면서 뭔가 이게 뚫을 수 있는 뭔가가 생긴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그겁니다. 수급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그 새벽이죠. 그 로리 로건 총재 같은 경우가 원래 매파적인 인사지 않습니까? 근데 로리 로건 총재가 이번에 이제 QT를 좀 전진적으로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말은 결국에는 이제 QT가 줄어든다라는 이제 QT가 종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죠. 지금까지 최근에 시장이 조정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3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되면서이거든요. 그런데 QT가 종료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그러면 결국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여전히 완화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묻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를 500불 위에서도 살 수 있게 만든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좀 보수적이었다가 그러니까 분명히 엔비디아가 좋긴 좋고 그 다음에 밸류적으로도 사실 좀 메리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쨌든 AI 시대의 독점적인 지위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500불을 못 뚫었다. 그럼 계속 이제 밸류에이션도 오히려 조금 이제 요즘에 또 제가 요즘에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 약간 동네 바보형이 된 애플보다도 더 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받을 요인이 없는데 라고 해서 계속 이제 좀 우려감이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거죠. 500불 위에서 살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시장이 여기서 눌릴 수도 있다. 이게 지금 500불 위에서 샀을 때 내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시장이 여기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라는 사실 조금 의구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의구심을 날려준 겁니다. 이번에 그 로건 총재의 그 QT 이제 종료와 관련된 이 발언. 어쨌든 이건 제가 보기에는 계속 요것만 보더라도 연준이 지금 현재 올해 내내 통화정책은 완화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건 성장주의 계속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ES에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AI와 관련된 부분에 뭐 이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집중되고 있고 이 AI 시대에서 결국에는 핵심은 그 반도체 수요가 폼팩터가 그러니까 반도체를 강하게 그러니까 이 소비할 수 있는 폼팩터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 쪽 계속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계속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요 분위기가 그대로 우리 시장에 이어졌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른 반도체에 이것 빠뜨리기가 오늘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죠? 맞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아침에도 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반도체 투자자분들이 아침에 굉장히 설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4분기는 반도체 섹터에게는 약속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약속의 시간 중에 저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도 저는 포함을 시켰거든요.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예, 그래서 조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닝 쇼크죠. 예,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3조 7천억 정도가 기본 컨센이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저도 그렇고요. 4조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내신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모든 대부분의 업황,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D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실제로 상승을 했잖아요. 실제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레죠. 올레 이 전망 역시도 좋아졌습니다. 요 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난해에 낸드 가격과 D램 가격이라면 이게 올레거든요. 올레 예상치. 예, D램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여기는 뭐 HBM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낸드 가격 역시도 지난해보다 많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올라갔습니다. 실제로도 낸드라든지 D램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가동률을 좀 높였어요. 물론 이걸 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감산을 종료하는 거야? 그러면 반도체 상승이, 가격 상승이 이제 제한되는 거겠네? 그 부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 반도체 비관론자들이 항상 말하고 있는 건 그거잖아요. 항상 이 반도체 업체들은 원복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다운 사이클 때 못 벌었던 걸 업 사이클 때 그런 한 방에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증산을 좀 빨리 하는 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또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또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감산 폭은 줄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우려는 하지만 저는 그렇지는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소비에 대한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감산 구조는 맞아요. 왜냐하면 감산 기조죠. 공장 가동률 80%, 그 다음에 지금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원래 기존에 감산 한 30% 감산했던 걸 지금 15% 감산 정도로 낮춘 거니까 여전히 감산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반도체 가격 상승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수요에 대한, 그리고 이제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의 자신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잘 안 났단 말이에요. 하물며 마이크론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못 가져갔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도 삼성전자가 흐름을 그래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4분기는 이제 실적이 결국에는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반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좀 기대감을 가졌다가 오후장 들면서 그게 아니죠.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물을 내놓으면서 결국은 어닝쇼크에 반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저는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 어닝쇼크가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건 삼성전자가 못한 거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2월 수출 동향은 좋습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반도체 업황 섹터가 상대적으로 실적 추정하기가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반도체 가격은 계속 노출되잖아요. 디램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계속 이제 수시로 바뀌는 게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매달 뭐 10일씩 끊어서 수출 동향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수출 하면 딱 두 회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수출 하면 두 회사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없으니까. 물론 뭐 DB하이텍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을 얼마나 수출했는지도 너무 나오기 편해. 삼성이 물론 뭐 중국 쪽에 당연히 삼성이 이제 SK하이닉스가 팹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메인은 우리나라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수출이 됐는지만 확인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짐작할 수 있고 얼마나 물량이 나갔는지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반도체는 실적 추정하기가 편한데 이렇게까지 미스가 났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뭔가 잘못했다? 그것보다는 삼성전자를 너무 좀 고평가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반도체에서 수익이 나왔던 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생각할 수 있겠죠. SK하이닉스가
굉장한 과실을 따갔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반도체 전체 섹터에 우려감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요 흐름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조정을 주면 저는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까지 좋았으면 속된 말로 난리 날 뻔했습니다. 지금 그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흐름이 좋았지만 일본 니케이 시장에서도 엄청 좋았거든요. 도쿄 시장에서, 도쿄 증시에서도 뭐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디스코라든지 뭐 동경정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급등을 했습니다. 전부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까지 좋았으면 참 오히려 어찌 보면 반도체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던 분들이 못 샀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급등을 해서. 근데 오히려 한 템포 좀 죽여주면서 그래도 다시 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전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결국에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난다라는 거 자체가 결국에는 출하량, 반도체 칩 자체의 출하량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구조 자체가 좀 바뀐 게 이게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웨이퍼입니다. 뭐 이제 웨이퍼가 점점 커졌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웨이퍼 8인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8인치, 12인치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메인은 12인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걸 생산을 하고요. 우리가 아는 뭐 DBI텍이라든지 중국 업체들, 로컬 업체들, 요런 쪽은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들 아니면 뭐 MCU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특히 차량용 반도체 요런 거는 요 8인치로 생산을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메인은 요렇게 12인치고요. 요게 이제 웨이퍼의 사이즈지 않습니까? 웨이퍼의 사이즈인데 웨이퍼가 12인치라는 건 그 10인치 안에 많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반도체를 넣냐가 수익성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인치 안에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웨이퍼가 더 늘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이 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세화 공정이 진행된 거예요. 웨이퍼의 사이즈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많은 칩을 넣어야 되니까 점점점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사이즈를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계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못 늘리냐? 지금 보니까 8인치에서 이거 원래 4인치에서 6인치, 6인치에서 8인치, 8인치에서 10인치로 넘어왔으면 이거 그러면 더 크게 올려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거의 20년 넘는 시간 동안 이게 안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웨이퍼의 사이즈를 바꾸면 모든 라인을 다 바꿔야 됩니다. 모든 라인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웨이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면 식각 장비, 그 다음에 뭐 증창, 노광 장비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되고요. 특히 웨이퍼 사이즈가 크면 그 이제 노광 할 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선폭을 그릴 때,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선폭을 그릴 때 여기를 우리 흔히 말하는 EUV라고 해서 이 빛을 쐬잖아요. 그 빛을 쐬기 위해서는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사이즈의 쉽게 말하면 이 렌즈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웨이퍼가 커지면 그 렌즈도 같이 커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EUV 이거 한 대에 한 3천억이 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지금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이거 웨이퍼가 더 커지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광 장비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웨이퍼가 지나치게 커버리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러지고 찢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휘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안 바뀐 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커지면 쉽게 말하면 이익보다는 그러니까 손해가 훨씬 더 많이 난다라고 반도체 업체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커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제는 그러니까 웨이퍼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칩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금 예전에는 미세화 공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4나노에서 3나노 가는데도 엄청나게 오래 시간이 걸렸고 3나노에서 2나노도 엄청나게 지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지금 그 인텔이 2나노 쪽에서는 좀 선두주자이긴 하죠. 물론 나와봐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 같은 경우도 최소한 3년 안에 상용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2년, 3년이면 계속 이제 이 미세화가 진행됐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7나노부터 했습니다. 7나노부터 5나노로 넘어가는 과정부터는 진짜 굉장히 시간이 3년 이상 걸리기 시작했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세화 공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이 미세화 하기는 어렵다. 근데 중요한 건 퍼포먼스를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칩의 성능은 더 높아졌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다? 칩 따위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미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즈에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칩의 사이즈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 흔히 칩 따위가 커진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구간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HBM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GPU 관련 부분,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나오는 뭐 AP라든지, 그 다음 CPU 칩들이 대부분 칩 따위가 사이즈가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 웨이퍼의 크기는 안 커졌는데 칩 따위 크기는 그러니까 칩 자체의 사이즈는 커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산될 수 있는 똑같이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나도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올 수 있는 최종 칩의 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구조기 때문에 앞으로 웨이퍼의 투입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칩 자체의 개수가 많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출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산과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예상 감산이 줄었다라는 거를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러니까 레거시 쪽에 어찌 보면 감산은 계속 진행될 거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웨이퍼 쪽에 어디서 많이 투입된다? HBM이라든지, 그다음 GPU나, 그다음에 이제 이 LPDDR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거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뭐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은 크게 너무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컨코를 할 때 이야기가 나오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가전이랑 파운드리의 부진인데 요것도 커버는 가능하겠죠. 파운드리 부진은. 왜냐하면 이제 퀄컴이 지금 TSMC만 이제 쓰다가 이제 듀얼 파운드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이건 보긴 해야 됩니다. 보긴 해야 되지만 3나노를 지금 삼성 쪽에 지금 맡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파운드리 쪽에 대한 뭐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니더라도 엑시노스를 다시 갤럭시 24에서 이제 지금 이 탑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갤럭시 24의 판매량에 따라서 또 결국에는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또 수익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D램의 흑자 전환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위안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핵심 HBM의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언제? 4월. 그러니까 원래 2분기부터는 HBM3의 이 매출이 반영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HBM3는 이미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이제 주문을 수주를 받아서 대량 생산하는 시기는 한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BM3E 이것도 지금 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걸 통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양산되는 시기는 또 6월 정도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HBM에 대한 모멘텀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번에 4분기가 실적이 좀 미스가 났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만 확실하게 속도 조절은 있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막 악재의 노출이다라고 생각해서 막 급등하고 있는 흐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내심 그래도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많은 미스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깊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간 조정은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인내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조정을 준다면 뭐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내가 신규로 만약에 삼성전자 향 뭔가 이 종목을 조정 줄 때 사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뭐 장기적으로 간다면 좀 가격이 조금 더 조정폭이 좀 클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모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대안이 뭐겠냐라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이 기회다. 요거 제가 나오는 출연하는 방송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충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한 3번 정도 강조했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대형주 중에서 제가 이렇게 3번 정도 강조하는 종목이 잘 없습니다. 제가 항상 소부장을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대형주 잘 이야기 안 드리는데 또 강조를 하게 됐네요. 삼성전자로 인해서 이번에 어닝쇼크로 인해서 더 제가 보기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해서 그럼 SK하이닉스까지도 실적이 안 좋을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똑같이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이크론의 실적은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 반도체의 실질적인 매크로적인 지표도 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익은 확실하게 난 건 있어요. 눈으로 이만큼의 이익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론이 요만큼 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만큼 남아있겠죠? 그럼 요거를 원래는 시장에서는 삼성이 한 반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반 정도를 SK하이닉스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삼성이 많이 못 먹었어요. 요만큼만 또 떼간 거예요. 그러면 SK향 파이는 이만큼 크기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거 수급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나중에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여기 보면 21선을 좀 깨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오늘 매도를 한 종목이긴 하거든요.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61선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격대로 본다면 72,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뭐 이번 이슈로 인해서 막 7만 원을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또 반도체 업황만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또 업황도 또 대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QT가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렇다면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머징으로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될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머징 시장 내에서 중국 쪽에 계속 그릇에 담겨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잖아요. 이걸 이제 누가 가장 많이 담았냐? 인도가 일단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가장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인도의 센섹스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인도가 가장 많이 이제 이 낙수 효과를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그 자금들은 어디로 갈까? 저는 우리나라, 그다음 대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덱스 자금들, 패시브 자금들이 우리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가장 1순위로 가장 많이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인덱스 자금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7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은 연출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반도체 업황 역시도 방향성은 훼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조정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세를 또 불러일으키는 이 흐름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7만 원 미만은 안 빠질 것 같고요. 61선 정도까지는 조정은 줄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삼성전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61선 정도까지 오면 한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올해 9만 전자까지는 충분히 한번 터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만 원 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9층에 계신 분들을 구하러 갑니다. 원래는 한번 다이렉트로 구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살짝 속도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9만 원은 충분히 터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서 또 매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손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다시 이제 들어가면 어쨌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저렇게 조정을 줬지만 SK하이닉스는 음봉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반등을 했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는 약간 기관들은 조금 약간 퐁당퐁당이었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약간 좀 보수적인 흐름도 좀 연출을 했었죠. 그러다가 오늘 아주 강력하게 매수. 외국인들은 그래도 좀 기조적으로 좀 매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또 강하게 매수. 아주 강력하게. 개인이 매도를 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반도체 여팡에 대한 우려감이었다면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반도체 안 좋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오늘 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도 제가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 아까 말씀드린 이만한 사과가 있는데 마이크론과 삼성이 덜 먹었다. 많이 못 먹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부위는 SK하이닉스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26일인가요? 예. 그때 좀 우리가 오히려 삼성전자로 인해서 실망했던 이 반도체 섹터의 센티는 SK하이닉스로 인해서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뚜껑은 열어봐야 합니다. 이거는 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에게 없는 SK하이닉스만의 무기가 있잖아요. 뭐다? 네. HBM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알 수 있는 건 확실하게 기본적인 레거시, 그러니까 이 메모리 쪽의 수요는 아직까지는 막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해볼 만한 수준은 아니구나라는 거고 결국에는 메모리 시장은 여전히 HBM으로 이어진다.
결국 HBM이 중심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지금은 그 독점이잖아요. 예, 삼성도 아까 말씀드린 한 4월 정도나 나오는 거고. 그럼 결국엔 1분기까지도 SK천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삼성이 양산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러면 SK의 캐파가 줄어들까요? 그거는 아니죠. 캐파는 늘어날 겁니다. 왜? HBM을 요구하는 쪽은 계속 많아지니까. 계속 많아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을 또 따로 한번 제가 이 배워야 산다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CXL로 넘어가면 HBM 사용량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이해도가 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용량이랑 그 다음에 이 대역대, 그러니까 속도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HBM은 사실 캐시 메모리 쪽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용량도 용량이지만 그 많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빨리빨리 뿌려줄 수 있는 속도가 빠른 거거든요. HBM은. 근데 이제 이 CXL로 다른 메모리 거를 그 용량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 지금 CXL이 어쨌든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 거는 그러니까 SSD지 않습니까? 이쪽을 좀 연결하려고 하는 거고 SSD 같은 거 뭐 테라바이트까지 넘어가니까 이쪽을 좀 빨리 땡겨올 수 있으면 그러면 속도도 그만큼 빠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SSD의 용량을 CXL로 같이 공유를 한다 하더라도 속도를 공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CXL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HBM 사용량을 줄일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용량적인 부분은 충분히 공유가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리빨리 뿌리는 속도는 다르다. 이게 쉽게 얘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험지라고 생각해요. 시험지를 배분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지를 배분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험지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CPU, 그러니까 수험생이 G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험생에게 요 시험지를 그러니까 처리해야 될 데이터를 넘겨주는 게 D램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험지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HBM은 시험지를 한 100장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00장 정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시험지를 주는 속도는 한 1초 만에 탁탁탁탁 100장을 빨리빨리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CXL을 통해 가지고 SSD를 연결했을 때 그 메모리를 공유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지는 한 1000장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1000장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만 이거를 그쪽으로 뿌려주는 건 한 10초에 하는 개씩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빠른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건 맞죠. 아무리 CXL이 가더라도. 용량에 대한 호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러니까 HBM이 빨리빨리 넘겨주면 그 뒤에 있는 그 쉽게 말하면 이 시험지를 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HBM에 주는 거죠. 용량을 많이 가지고 넘겨주고 뿌려주는 건 HBM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XL이 만약에 발전한다 하더라도 HBM의 이 자리가 위협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왜냐하면 요즘에 이거 잘못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XL이 맞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제가 배워야 산다 해서 한번 CXL 관련 한번 또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HBM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CXL이 나오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표준이 지금은 HBM이 어쨌든 이제는 그 AI 시대의 핵심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AI 엑셀러레이터 용으로, 그러니까 서버용으로만 작용을 하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사이즈가 더 작아질 겁니다. 작아지면서 물론 제가 스마트폰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리 작아져도 스마트폰에는 넣을 사이즈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비싸니까. 다만 제가 보기에는 PC로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가 발전했을 때 노트북이나 아니면 그 데스크탑에는 이 HBM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에 대한 범위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HBM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폼팩터는 계속 HBM을 사용할 수 있는 폼팩터로 늘어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만 독점이었다면 이제는 인텔도 지금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AMD까지도
어쨌든 AI 엑셀러레이터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AI 엑셀러레이터는 아니지만 지금 TPU 쪽, 뭐 NPU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또 자체적인 설계 칩을 또 만들면서 거기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의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캐파 증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못 따라가는 수요를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본다면 50대 51일 수는 있지만 그 캐파 자체는 지금은 뭐 거의 SK 하이닉스가 100%라며 요게 그러니까 점유율만 보면 반이 뺏기는 거지만 전체적인 캐파는, 그러니까 이 물량 사이즈는 더 늘어난다. 100일 때보다 50일 때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봄날이라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전 4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약속의 시간은 조금 미뤄진 것 같긴 해요. 저는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약속이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코리아 타임인가 싶긴 한데요. 아무튼 조금 밀린 것 같지만 약속이 취소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훼손된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봄날의 과실을 확실하게 SK하이닉스가 독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SK하이닉스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엔 승부수 HBM이고요. HBM3E까지도 어쨌든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HBM6까지도 지금 뭐 일단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까지 가면 또 모르겠습니다. HBM4까지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HBM3, HBM3E까지는 확실하게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선두주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최소한 이 흐름이 1, 2년은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순히 그러니까 대형주, 반도체 쪽의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두 개를 비교한다면 SK하이닉스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소부장을 만약에 이제 고르실 때도 삼성향 쪽보다는 SK향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오겠죠. 오늘도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ISC라든지 그다음에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향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은 좀 조정을 받았다면, 아니면 올라도 좀 덜 올랐다면, SK하이닉스향 종목들은 뭐 급등 이후에 좀 조정을 주긴 했지만 상승폭이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삼성향 소부장들보다는 좀 좋았다는 거죠. 이게 시장에서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조금 더 과실을 더 많이 취하지 않을까라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 그리고 이것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재고가 지금은 어쨌든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작년에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재고 시나리오인데 요거보다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완만해질 것 같겠네요. 이렇게. 왜냐하면 어쨌든 재고 감산 폭을 줄였으니까, 감산율을, 그러니까 원래 30%에서 한 15%로 줄였으니까 요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완만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수요가 또 따라주면 또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올해 안에 이렇게 계속 정상, 그러니까 상반기 안으로 해서 정상 재고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D램, 그 다음에 HBM까지도.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본 주식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접하시지 않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제 일본 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다 치면 미국 주식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미국 관련 반도체 관련 기업들 뭐 지금 엔비디아 뭐 괜찮습니까? 뭐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업사이드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구간에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그 다음에 퀄컴, 뭐 인텔 이런 종목들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근데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소부장들 기업들도 많습니다. 특히 장비 쪽이 또 워낙 강력하잖아요. 온투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랩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조정을 주거든요. 뭐 이럴 때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온세미컨덕터라든지 그다음에 NXP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차량용 반도체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안 간다라고 는 건 아닌데 확실하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판매가 좀 둔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쪽보다는 지금 이제 그냥 일반적인 레거시 쪽,
아니면 그 HBM이란 이런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종목 쪽에 아니면 이제 팹리스 업체들 최근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종목 워낙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해외 쪽도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저희가 스페셜 종목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결과론적이긴 한데 지난주랑 지금의 가격 차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급등할 뻔했었어요. 급등할 뻔했는데 삼성전자가 그 급등을 막아줬습니다. 좋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이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봐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그렇게 크게 우려감을 작용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걸로 인해서 조정 주면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종목 충분히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의 종목은 원익 QNC입니다. 자, 원익 QNC 뭐 쿼츠 관련 종목이죠. 도대체 쿼츠가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석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로 그럼 뭐 하는 거냐? 이 석영이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웨이퍼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를 이송할 때, 옮길 때 여기 보시면 튜브 같은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 때 이송할 때 그냥 웨이퍼를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옮기면 물론 반도체 이런 이 작업장이 클린룸으로 해서 굉장히 미세먼지까지 다 잡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한 이 파티클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검사하고 세정도 엄청나게 여러 번 하잖아요. 낱개로도 하고 그다음에 배치 타입으로 한 방에도 다 담궈서도 빼기도 하고 그 세정을 또 엄청나게 많은 공정 끝날 때마다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컷 해놨는데 옮길 때 그냥 뚜껑 열어놓고 그냥 옮기면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쿼츠 튜브를 통해서 요 안에 쉽게 말하면 유리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리병에 놓고 이렇게 옮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파츠. 제가 그 하나 머티리얼즈를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잖아요. 그 하나 머티리얼즈가 포커스링, 그러니까 식각을 할 때 웨이퍼를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포커스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식각 챔버 자체를 또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포커스링이라고 했는데 그 포커스링을 만드는 재료가 또 쿼츠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이 식각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이 출하량이, 그러니까 낸드가 많이 출하되면 출하될수록 그 다음에 공정전환, 특히 이제 HBM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계속 이제 식각 공정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요쪽에 그러니까 이런 식각 관련 파츠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챔버, 요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웨이퍼 도관이거든요. 웨이퍼를 또 만들 때 요것도 필요한 요런 도관, 요런 것들이 다 쿼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아, 반도체 업황이 좋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 반도체 업황이 좋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웨이퍼 투입량이 많아야 되는구나 라는 건데, 최근에 제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그러니까 반도체의 출하량은 지금 늘어나고 있다. 반도체의 출하량은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웨이퍼의 투입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쨌든 핵심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쿼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우리나라 보면 별로 안 좋았는데, 근데 왜 쿼츠 가격이 왜 올랐을까? 라고 하면, 우리나라 쪽에 쿼츠의 사용량, 그러니까 반도체의 출하량은 크게 안 늘었지만, 중국 쪽이 많이 늘었어요. 무슨 소리지? 중국 지금 반도체 굴기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제가 예전에 SNS 텍을 말씀드릴 때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꺾이지 않으면서 수혜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DUV 블랭크 마스크를 수출한다고 했고, 블랭크 마스크의 원료가 쿼츠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원래는 EUV로 찍어야 될 걸 EUV가 공급을 못 받으니까 DUV로 멀티 패터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찍어야 된다. 원래 같으면 EUV면 한 번만 찍으면 되는 걸
그러니까 DUV를 한 10번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패터닝을 여러 번 하면 거기에 이제 이 블랭크 마스크의 이 수명이 짧아집니다. 아무래도 빨리빨리 갈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쿼츠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웨이퍼의 수율 같은 것도 8인치, 어쨌든 지금 기본적인 12인치 쪽은 주력이 아니다 보니까 중국의 이런 그 대부분의 파운드리 업체들, 팹리스 업체들이 어디에 주력하냐면 8인치에 주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인치 쪽이 또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8인치 관련 웨이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쿼츠 사용량은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의 수율이 많이 지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중국은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웨이퍼 투입량이 또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예를 들어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예를 들어 웨이퍼 하나를 넣으면 여기서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칩이 예를 들어 한 100개가 나온다. 웨이퍼 하나에 100개가 나온다면 지금 중국은 똑같은 걸 웨이퍼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오는 칩이 양품으로 나오는 게 한 50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율이 확실하게 떨어지니까 웨이퍼 투입량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쿼츠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흐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지겠죠. 왜? 올해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쪽에 수요가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도 쿼츠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원료 가격이 그렇게 쿼츠가 올라가면 마진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이 M&A를 통해서 미국의 그 모멘티브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습니다. 모멘티브가 어쨌든 쿼츠를 만드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쿼츠 가격이 올라가면서 쿼츠를 만드는 원재료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자회사를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좀 낮은 가격, 그러니까 마진 방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이 원료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회사의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원익 QNC의 실적 역시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모멘티브를 처음에 인수할 때는 되게 시장에서는 좀 냉소적이었어요. 저 적자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뭐 이게 지금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데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걸 저렇게 비싼 돈으로 사는 건 원익의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중국을 규제해주면서 중국 쪽에서 저렇게까지 많이 웨이퍼를 쓸지 몰랐던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흐름이 나왔고 결국에는 모멘티브는 신의 한 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예.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한 6%까지 7%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샀으면 참 못 살 뻔 했습니다. 참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흐름이긴 했는데 다행히도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행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안 좋게 발표를 하면서 조금 변동성을 키우면서 어쨌든 그래도 좀 옆에 잡아주는 모습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3만 원과 3만 2천 원 이 구간 요 안에서는 충분히 저는 매수를 해볼 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매수를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지금 한 3만 2,100원이니까 뭐 저는 한 내일 정도에 충분히 저는 1차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차 매수 정도를 해놓으면 어디까지 간다? 일단 저는 2차 매수는 27,000원 정도까지는 내려갔을 때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가 어떻게 될까? 뭐 물론 뭐 제가 여기에 손절가를 제가 설정을 해드리긴 했거든요. 예. 여기 25,000원으로 설정해드리겠는데 여기까지 안 올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25,000원까지 가면 저는 반도체 업황이 올해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 오히려 저로의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3차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25,000원이 이탈되면 기술적으로는 손절 라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목표가는 저는 한 4만 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이것보다는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 뭐 지금 35,000원을 넘기면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매물대가 없어요. 업황적인 부분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참고로 이 거래처가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TSMC도 거래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TSMC가 계속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TSMC의 증설 효과도 볼 수 있다. 예, 어드밴스드 패키징 라인, 그러니까 후공정 쪽에
증설되는 요 부분의 수혜는 또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러니까 2022년 고점보다는 이때보다 영업 환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4만 원까지는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관련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좋아진다. 올해도 좋아지고 결국에는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본다 하더라도 싸다. 원래 평균적으로 물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업황이 좋을 때는 당연히 이제 밸류가 좀 낮겠죠. 근데 업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15배 정도까지는 계속 이제 받았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가 12배라면 굉장히 싸다라고 보시면 되고 밸류적인 부분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 뭐 오늘 또 다행히 좀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 시간이 남으면 2차 전지 관련 부분 좀 설명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항상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 오늘 좀 시간이 남아서 2차 전지 관련 쪽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제가 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까지 하면 10개 종목을 제가 소개했던 것 같아요. 스페셜 종목으로 한 10종목 정도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 유일한 2차 전지 종목입니다. 엔캠입니다. 엔캠. 네, 엔캠 같은 경우가 어쨌든 오늘 흐름에서도 흐름이 살아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이후부터도 흐름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가 최근에 양극재 쪽은 좀 부침이 있습니다. 물론 가는 종목도 있고 근데 안 가는 종목도 있죠. 에코프로 BM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양극재 쪽에서 약간 힘이 빠지고 오늘 LG엔솔의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좀 충격이죠.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또 시장 가이던스를 또 못 미쳤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셀 쪽에 그러니까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은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리막이라든지 지금 전해액 같은 경우는 워낙 원래 이 양극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근데 모멘텀은 최근에 좀 생겼어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AMPC를 받는 그다음에 업종이 좀 수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분리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해액이 못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AMPC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졌고 엔캠은 그때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공장에 실제로 증설을 완료를 했고 증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건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분리막 전액 야 이것도 중국 거 쓰지 마 라고만 말했다면 시장에서 주목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 자동차 완성차 내에서 자동차들이 조건이 엄청나게 많이 까다로워지면서 많이 탈락을 했죠. 근데 그 탈락된 차종들을 보니까 뭡니까? 중국의 분리막을 썼거나 중국의 전해액을 쓴 자동차들이 많이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원래는 전해액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좀 약했다면 확실하게 미국 내에서 중국 내의 전해액 관련 기업들이 배제되는 과정이니까 미국은 거의 독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물며 거기에 물론 뭐 동아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가 미국에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일단 이미 증설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양산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아기업은 아직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 역시도 증설이 되고는 있지만 그리고 양산을 하고는 있지만 엔캠에 비하면 투자 규모가 굉장히 작죠. 공급 물량이 굉장히 작죠. 그러면 미국 내에서의 전해액의 AMPC 효과는 엔캠이 거의 독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 10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노려보셔도 된다. 여기까지는 저는 매도는 아닙니다. 10만 원 정도 와서 매도를 해볼까 말까 고민하시면 돼요. 그때 되면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0만 원 미만에서는 저는 매도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에코프로 BM인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차 전지는 특히 양극재는 복권과 함께 돌아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4분기 실적은 지금 LG엔솔의 잠정 실적을 보면 알겠죠.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물론 이게 가격에 녹아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4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도 또 안 좋아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실적 시즌에서 확실하게 흐름이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20만 원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금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언더웨이스로 비중 축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월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월 저점은 깨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당분간은 박스권이지 않을까요? 물론 최근에 이거 많이 올랐습니다. 쇼커버링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의도 쪽에서 이제 돌고 있는 이야기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이 뉴스가 나온 것 같다. 이야기가 좀 돈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뭐 오피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냥 흔히 말하는 내피셜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 아니면 이게 아무 이슈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이날 엄청난 쇼커버링이 나왔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죠. 어쨌든 이게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호재를 가지고 있다.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쉽게 빼지는 못할 거예요. 쉽게 이걸 아까 말씀드린 막 20만 원 깨고 내려가는 흐름은 못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미 지금은 대응의 영역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10월 달부터 제가 토마토에 출연을 했고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가 8월부터 2차 전지는 이제 조금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좀 갈아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뭐 비중 조절이 안 돼 있다면 굳이 이제는 대응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이 토마토 TV의 10월부터도 2차 전지 관련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좀 반등시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렸는데 하반기를 좀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지금 아직까지 내가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단기 흐름은 정말 무시하셔야 돼요. 특히 이번 4분기 실적 그리고 특히 이번 4분기 실적은 조금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어쨌든 고생을 했잖아요. 안 버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끝나가긴 하거든요. 제가 다시 말해서 한 4월 정도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리튬 가격도 안정화가 됐으니까 물론 이건 또 시황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또 제가 어떻게 또 뭐 그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향이 바뀌면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본다면 어쨌든 4월로 넘어가면 그럼 결국에는 하반기 그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완만하게 상승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 혹독한 겨울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셨다면 조금 더 버티셔야 돼요. 여기서 던지는 건 좀 아깝습니다. 이제는 이제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대응하는 건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가지고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다면 근데 또 지나친 기대감은 가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35만 원 뚫고 40만 원 막 45만 원 갈 수 있다.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하반기 정도에 되면 이 정도의 가격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상반기까지는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조정 줄 때마다 남아있는 현금을 너무 빨리 여기에 그래서 소진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시면 조금 더 좋은 가격에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시간은 또 거의 다 됐네요. 제가 반도체만 또 너무 또 집중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는 반도체가 또 아닌 종목 특히 제가 재건주도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재건주 제가 재룡전기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페셜 종목으로 안 들고 났어요. 그래서 또 아주 많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또 재건주 관련 쪽으로 해서 또 스페셜 종목을 한번 또 가지고 나와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CXL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것도 관련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또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